모처럼 정상화를 이룬 국회, 휴일인 오늘도 추경안 심사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공무원들 추가 채용 예산을 두고 여야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7월 국회 내 처리가 될 수 있을지는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홍국 경기대 교수, 정군기 홍익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최저임금 질문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뉴스 진행할 시간에 이 시간에 긴급 속보로 들어와서 전해드렸었는데 7,53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지금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약간 반발하고 있는 듯한 겉으로는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다 양쪽이 반발하는 게 맞습니까? 아무래도 경영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경영계는 강력하게 반발. 노동계는 그래도 더 했어야 됐는데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30일부터 4개월 동안 이제 그동안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노동계와 경영계 사실은 여러 제안들을 계속 내놓았는데 결국은 최종 협상 과정에서 마지막 2개 안이 나왔습니다. 노동계에서는 16.4% 인상하는 안, 그리고 사용자 측에서는 12.8% 투표를 했는데 결국 노동계 측, 근로자 측의 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7,530원. 다시 말해서 그동안 약 7년 동안에는 평균으로 하면 7.4%포인트 정도로 인상이 됐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16.4%. 그러니까 그동안의 추계로 본다면 2배 이상의 많은 상승을 보인 건데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대선 후보들, 그동안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2020년까지 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요. 네. 다른 후보들도 다 1만 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을 했었거든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5.7%가 인상이 돼야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경영계에서는 이 경우에 자영업자 또 중소상공인 특히 PC방이라든가 치킨 프랜차이즈 이런 곳들에서는 굉장히 이런 직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최저임금이 올라갔을 때 그 부담이 크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군데 취업하고 있는 취업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저임금이 확보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시대에 들어와서 내놓은 네. 여러 가지 정책 목표 중에서 그 첫 성과를 지금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중소상공업자들이나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보전 대책을 정부에서 내놓겠다라고 해서 다양한 지금 또 대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경영계에서는 그래도 너무 그동안의 추계에 비하면 과하다. 또 노동계에서는 그래도 빨리 달성함으로써 이런 양극화 시대에 노동자의 어려움을 좀 덜어달라. 이런 두 갈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정 교수님, 어제 이 시간에 출연하셨을 때 그 속보가 나가서 가장 빨리 아셨지 않습니까? 7,530원. 자, 그 7,530원 그리고 이 양측에서 나온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제 YTN 뉴스를 보면서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양쪽은 어떨까라는 걸 한 분석을 해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 노동자 쪽에서는 1만 원 시대인데 이것도 우리는 아쉽다라고 하지만 표정 관리 좀 하는 것 같고 표정 관리. 예. 그 사용자 측의 대표로 나온 네. 사람들 중에서 그 중소상공인 대표가 있습니다. 네. 주유소협회 회장도 있고 하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 실질적으로 그 우리 주변에 보면은 편의점 사장들, 네. 주유소 사장들이 가장 큰 타격이 있고 그다음에 식당에서 또 아주 그 최저임금에 맞게 네. 경영을 해가는 분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학원 같은 데서도 네. 그 최저 시급에 맞게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들 쓰기도 하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그 유권자층으로 보면은 더 많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정치권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다 해가지고 취지는 좋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1만 원 시대를 앞두고 이렇게 16%나 올리는 취지는 좋았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또 그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당장 4조 원을 갖다가 중소상공인한테 투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이게 또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정말 우리 국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안고 나갈 숙제다. 결국은 GDP가 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경제가 좋아져서 다 좀 같이 고민하면서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인상에 대해 각 당의 반응들도 제각각입니다. 화면으로 정리했는데 함께 보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포용적 성장의 첫걸음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자유한국당은 기가찰 노릇이다. 바른정당은 소상공인의 인건비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경영계 쪽 입장을 좀 대변한 것 같고요. 국민의당도 중소기업에는 치명적인 독이다. 반면에는 정의당은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 이렇게 노동계 입장을 대변했는데요. 이렇게 각 당의 반응이 전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상률이 16.5%, 두 자릿수 인상이 사실상 파격이란 말들이 많습니다. 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달성, 이 공약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일단 대통령으로서 대선 당시에 이제 했던 공약이고요. 네. 사실은 당시에도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모두가 2020년까지 하겠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2022년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계획들을 내놓았었는데요. 네. 사실상 2020년이나 2022년이나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런 정도의 인상을 해야만 현재 양극화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정말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는 사실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신에 네. 이것이 소상공인들이나 정말 어렵게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뵈는 분들도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토로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직접 특히 30인 이하의 그런 직원들을 고용하는 그런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 다양한 부분에서 일단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저는 결국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양극화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그늘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여야 모두 사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로 바른정당, 보수정당들도 이런 공약들을 내놓았던 것은 바로 그만큼 우리 사회의 그늘이 컸던 것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지지 않도록 어떻게 대책을 내놓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일단 내놓았는데 저는 더불어서 역시 이 각계 국민들의 같은 협조를 얻어서 이런 정책들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로드맵들을 좀 더 정교하게 짜서 국민들께 제시해 주는 것 그리고 특히 동요하고 있는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방책들을 정부에서 제시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정당들의 반응이 사실은 아주 격하게 다르게 나오고 있지만 네. 지난 대선 때는 또 다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중장기적인 목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같이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여야 모두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또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협의를 해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입법하는 것이 중요한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 교수님 좀 전에 말씀도 했지만 좀 전에 저희가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각 당의 반응 중에 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좀 강하게 나왔어요. 기가찰 노릇이다, 네. 치명적인 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 지나친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 문제를 제기한 걸까요? 어떨까요? 예. 결국 보수 정당인 그 야당으로서는 이런 표현이 우리 문재인 정부로서는 좀 지나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정당으로서는 충분히 목소리를 내는 또 측면으로 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중소상공인들은 이 시급이 올라가면은 이제 경영에 많은 그 타격을 받는데 우리 보통 그 직장인들이 그 대기업 같은 데서 한 부장 정도 하다가 명퇴 이렇게 하고 나오면 하는 게 그 치킨 센터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소상공인이 되는 건데 이분들이 제가 통계를 보니까 600만 내지 한 8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식당이나 그 치킨집 이런 분들이 네. 이분들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에 또 그 어떤 근간이 무너지는 수가 있어서 정말 그 후속 대책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4조 원 투입한다는 것도 아주 저는 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오늘 긴급 당정회의에서 결정이 된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김동연 부총리가 바로 또 나와가지고 네. 제대로 하면 우리가 이거 큰 그 후폭풍 없이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적절한 대책이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한 두 자리보다는 네. 그 조금 그 두 자리 선이지만 네. 그 한 10% 정도에서 왜냐하면 이게 그 동안에는 한 자릿수 단위로 올라가다가 네.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갑자기 두 자릿수로 올라가는 이런 그 이미지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조금 더 한번 수기를 했으면 어떤 생각이 들고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이 한 5년, 6년 동안 계속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 대학생들 시험 볼 때 대학원생들이 들어오는데 이 시급에 맞춰 가지고
보통 그 시험 감독비가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학 같은 데도 다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교육의 질 같은 것도 생각이 돼서 이게 간단한 어떤 편의점의 아르바이트나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고 또는 우리 저임금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든 분야에 있는 국민들의 문제가 아닌가 돼서 저는 앞으로 우리 그 기획재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최저임금 문제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이번엔 수경안 심사 이야기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야 3당이 의사 일정에 복귀를 하면서 휴일인 오늘도 심사를 이어갔는데요. 네. 여야 간 의견 차가 큰 상황입니다. 먼저 야당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공공부문에서 대량 실업이 있었습니까? 우려가 있습니까? 앞으로 공무원들 많이 내보낼 겁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준거가 되는 법 개정안이 있어야 됩니다. 일자리 추경이라고 그 네이밍을 했지만은 공무원 수를 증원한다거나 그런 단기 이런 알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입니다. 네, 지금 가장 첨예한 쟁점이 공무원 쪽 예산입니다. 어떻게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뭐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접점을 찾는 것이 국회의 할 일이고 여야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추가 경정 예산안이 그동안에도 뭐 모든 정부에서 다 거의 매년 실시했었고요. 네. 또 거의 전례 없이 야당도 협의해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박근혜 그렇죠. 정부에서도 네. 세 차례에 걸쳐서 40조가 넘는 그런 돈이 추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번 사안도 지금 우리 청년 실업이라든가 또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기업들 강제 모금하고 하면서 대기업들이 완전히 투자 의욕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투자 의욕을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 부문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 증원 부분 그리고 특히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 80억 이제 내년에 이제 이 증원하는 데서 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이 유지하는 그 비용으로 이제 80억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정부가 이제 첫 출범을 했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첫 정책 어젠다로 이제 추경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야당에서도 일정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이거는 저는 오늘도 뭐 추경 조정 소위가 열려가지고 여야 뭐 거의 밤새서 아마 할 겁니다. 그런 속에서 서로 간의 협의의 틀들을 뭐 일부를 삭감한다든가 또는 정말 불교불급한 부분에 있어서 뭐 조절을 하고 또 야당의 안도 받아들이면서 협상을 해나간다면 결국은 어떤 타협점을 찾지 않겠나. 그동안 우리 국회가 항상 예결위에서 결국은 또 그런 식으로 해서 타협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들어냄으로써 결국은 여야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 시대에 걸맞는 그런 일자리라든가 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한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좀 모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타협점을 찾는 것이 국회 역할이다. 그리고 네. 지금까지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보시는데,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18일, 그러니까 오늘이 16일이니까 모레 지금 처리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까요? 뭐 모레는 아니더라도 저는 네. 뭐 빠른 시일 내에 그 여야가 타협이 될 걸로 봅니다. 아, 될 그 것이다. 야당도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첫 작품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태클을 걸어서 이걸 좌절시킬 수는 없거든요. 물론 야당의 그 얘기는 명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뭐 이게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은 네. 일자리 창출을 왜 공공부문에서 하느냐. 이 공공부문 한 뽑아놓으면 60세까지 가는 이런 중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세금으로 이게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정부 쪽에서는 민간 부분에서 워낙 그 고용 창출이 안 되니까 네. 이거라도 상징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대학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대학생도 취직이 안 되니까 공공부문이라도 늘리면은 이것도 돌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리고 그게 뭐 다 아시지만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 공약을 지지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그 숫자가 이제 15,000명이라는 예. 거기에 있는 건데 네. 그리고 그 아, 중에서도 숫자. 예. 소방직 공무원을 이제 중앙 그 정부로 그 올리는 거 이 부분이 네. 있는데 이건 안희정 지사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이런 아. 부분이라든가 예. 숫자를 조금 줄이는 선에서 여야가 타협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을 좀 해봅니다. 네. 국회가 모처럼 협치 모드로 들어가면서 청와대가 당대표와 대통령 간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사실상 이 제안을 거절한 셈이 됐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일단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원내대표들을 초청해서 해라. 네. 본인은 만일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과거 한미 FTA를 본인이 과거 한나라당 대표일 때 이 부분을 추진했었고 이 부분을 하는 과정 중에서 과거의 정부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뭐 청와대에 있고 또 야당 시절에 굉장히 강한 비판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죠. 한미 FTA의 성격에 대해서 당시 한미 FTA를 네. 이제 추진을 했었던 거죠. 예. 그러나 물론 한미 FTA 결국 최종적으로 타결을 한 것은 또 노무현 정부에서 타결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그 이전에 사실은 한미 FTA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추진했었고요. 이것이 결국은 당시의 한나라당 측에서는 이것이 우리 했는데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체결의 전 단계 이제 네. 추진하는 과정이었죠. 거기에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에서 그 경우에는 도리어 무역협조가 커지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사회 불공정 무역 당시 행태에 문재인 대해서 대통령 당시 야당이었었죠. 반대했었다는 민주당. 거죠. 그렇죠. 그걸 그- 지적하겠다는 그 거죠. 부분에 대해서 네. 가게 되면 아마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게 될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안 가겠다. 안 가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사실은 좀 저는 그게 그렇게 타당성 있게 들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도리어 현재 위기에 빠진 보수 진영, 지금 뭐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내려온 보수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속에서 문재인 정부와 같이 대결하는 모습들, 비판하고 견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당의 존재감도 과시해야 되고요. 또 현재 바른정당과의 경쟁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선명성 경쟁도 보여야 되고 또 새롭게 출범한 홍준표 대표 체제, 최근에 뭐 혁신위원장도 선임하면서 당의 모습들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또 요구하는 것 아니냐, 제1야당과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런 속에서 저는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이 현재 G20 정상회의라든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외교 성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외교 안보의 정책도 설명을 할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국가 정책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취임한 지 지금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서 조금 있으면 70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2달이 넘었습니다. 이제 첫 자리를 맞는 건데 이 자리에서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상견례도 하면서 또 외교의 성과 그리고 국정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통 크게 같이 그 자리에 가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홍준표 대표로서는 뭔가 제1야당 대표로서의 승부수를 좀 던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앞으로 그 19일까지 이른바 밀당이 좀 있겠네요. 어떤? 좀 밀당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예. 홍준표 대표가 오지 않으면 나머지 정당 대표들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네. 그래도 모양새는 대통령이 정말 취임하자마자 G20 정상에 큰 외교적 그런 행보를 하고 돌아와서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서 같이 하는 것이 청와대도 모양새가 좋고 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런 자리에서 더군다나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 정당의 이 의석수도 107석 다른 야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포기하기보다는 뭔가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홍준표 대표가 적극적으로 같이 그 자리에 가서 야당의 목소리도 전달하고 또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께 호소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 교수님 말씀은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뭐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나온 기사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홍준표 대표 쪽에서 나온 거 보면 가지 않겠다는 쪽 뉘앙스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YTN 뉴스를 보니까 뭐 안 가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뭐 네. 뱁새가 짖어도 황새는 간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네, 뭐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뭐 가면 어떠냐라는 생각도 볼 수 있는데 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어떤 그 회의체에 이 야당 대표의 참석 여부는 항상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예. 자칫 가서 또 그 그림 그 모양새 보여주기에 일조를 하게 되면은 또 당내 세력으로 비판도 받게 되고 또 백석이라는 그 지금 그 집권 여당하고 맞먹는 의석을 가진 대표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충분히 자존심을 내세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내심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좀 그렇지만 나하고 1대1로 했으면 또 모를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야당 대표의 복잡한 심경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원내대표를 불러다 하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또 저는 오늘 들어보니까 김 교수님 말씀대로 또 뭐 다 마음 비우고 네. 국리를 위해서 같이 또 모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제가 보니. 네. 자, 5당 대표 회동이 될지 4당 대표 회동이 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청와대 문건 발견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발견한 전 정권의 문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변수가 될지 관심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인데 그중에 우선 하나가 증거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이걸 두고 법조계에서도 해격이 분분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 네. 증거 능력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사실은 큰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고 또 네. 증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은 청와대에서 공개한 것은 그 메모 부분이고요. 네. 300여 건의 그런 문건을 다 공개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본다면 주로 일단은 블랙리스트 관련도 있고요. 또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도 있고요.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당시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할 당시에 이루어졌던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논란거리가 됐었던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조사 문제가 다시 한번 또 이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의 성격들을 봤을 때 그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성자 또 작성 당시 상황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또 이것이 위변조가 되지 않은 진실한 문서여야 된다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일단 봐야 되는데요. 네. 결국은 이것이 정말 증거 능력을 인정받는 것은 재판부의 최종 결정에 따를 것이다. 일단은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과 또 검찰에 넘겨진 그런 문서의 내용들을 저희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나와 있는 그 문서의 상당수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부분들이 기술이 돼 있고요. 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가 최소한도 이것이 직접 증거는 아니더라도 간접 증거일지라도 재판부가 이 성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재판부의 이 심증을 굳히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받은 재판부가 이 증거 능력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세밀하게 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굉장히 아마 신중하게 내용들을 볼 텐데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만 해도 그래도 상당히 영향력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증거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 예. 지금 정치권에서는 증거 능력이 앞서서 그걸 왜 청와대가 발표를 하고 그랬느냐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미 막 논란이 너무 크게 붙어 있단 말입니다. 예. 자, 이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 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뭐 저는 계속 그 공방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결국은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그렇고 네. 또 삼성의 재판도 일부분 그렇고 다 정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한 재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집권을 하고 있는 그 정권 쪽에서의 어떤 그 의사 표현은 굉장히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상권 분립이 돼 있지만 대통령 중심제 하에 정부에서의 그 행정부의 대통령의 강력한 의사는 집권 초기에는 사법부의 일정 부분 심리적으로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 청와대 쪽에서는 이걸 발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증거 채택이 되느냐 여부는 지금 많은 법조인들은 증거 채택까지는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삼성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 이게 지금 증거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증인들도 바꾸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특검이 밀린다고 보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와중에 이 청와대에서 나온 이 중요한 문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집권 기간에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문건들이 나왔다면은 저는 뭐 청와대가 충분히 정치적 그 의미를 표현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발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네. 계속 공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재판부에서 최종 판결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문건이 작성된 시기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직 기간이 겹치입니다. 아까 김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 전 수석의 재수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당연히 재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문건이 사실은 삼성에 관한 문건이 많은데 네. 이게 뭐 정책수석도 아니고 하필이면 왜 그 민정수석실 그 캐비넷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재임 기간이 그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우병우 전 수석이 재임하고 그 똑같이 겹친다. 네. 이렇게 되면은 우병우 전 수석이 지금 두 번이나 이제 그 체포영장을 피해가고 재판에서 이제 그 임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그 증거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와서 그 국민들이 또 그 많은 의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검찰이 이 부분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이 그 증거물을 또 사용해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최저임금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안 소식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때 작성돼서 청와대에서 공개했던 문건 얘기해봤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교수님, 정군기 홍익대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